날씨 이렇게 오신 만큼 뭔가 좀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지할 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공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뭐였죠? 금리를 내리는데, 가계는 왜 저축을 더 늘리는가? 그런 이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주제 내용을 보면은, 얼핏 보면, 금리를 내리면 저축을 더 한다라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내리고 올리고 그게 내 일상적인 생활에 별로 이렇게 평소에는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올린다 이런 이야기 해봐야, 태반은 거의 관심이 없거나, 또 관심이 있어도 나하고는 별로 지장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조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일상적인 삶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삶을 결정지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재테크를 해야만 일에서는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해서 돈을 좀 외로 벌어놔야 애도 키우고, 노후 생활 준비도 하고, 조금 그나마 좀 여유롭게 좀 살 수 있는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아파트든 부동산 이렇게 투자든 투기든 이렇게 한다 이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투기가 좀 이렇게 뜨거워졌으니까 이렇게 달궈져서 이렇게 하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투기를 억제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컨대 이제 부동산 투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했죠? 계속 올렸죠. 계속 올렸는데 결과는 어땠죠? 투기가 안 잡혔잖아요. 투기가 안 잡힌 결과로 어떻게 됐죠? 이제 나하고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국 경제 전체가 사실은 건전한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낭떠러지 끝으로 와버렸죠. 그래서 나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낭떠러지 이미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이미 떨어진 사람도 부지기수고, 그 다음에 안수정등.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밑에를 보니까 뱀이 우글우글하고 코끼리가 쳐들어오고 있고 밀고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벼랑 끝에 이제 떨어졌는데 등나무 줄기를 잡아가지고 저게 이제 줄기가 끈이 끊어지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아니면은 끊어지는데 내가 체력이 나가든지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지금 부지기수고,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서 서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전체가 휙 방향을 틀어가지고 벼랑 끝으로 와버렸다. 사실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죠.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내 삶을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낭떠러지 끝으로 이렇게 몰려와 버리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와버리고 그 속에서 내 삶이 힘들어지는가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낭떠러지 끝으로 몰렸던 경제가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낭떠러지에서 몰려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다시 틀어서 갈 것인가. 이건 내가 이런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까 이제 우리 종민님께서 이제 설명하실 때 결론 부분에서 이제 전통 경제학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상시 상황, 평상시에도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사이클이 있죠. 평상시에도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사이클이 평상시에도 있는데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뿐만 아니라 이제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땠습니까? 이건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평상시 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평상시 위기가 아닌 정말로 비정상적인 형태의 위기적인 상황에서의 경제 움직임이랄까, 경제 주체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비교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다소 좀 불경기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경기도 좋아지고 불경기도 있고 좋아지고 하는 그런 이른바 일상적인 이렇게 평상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경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런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경제학 이론이 만들어져 있어요. 경제학 이론이. 그러니까 위기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경제학 이론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 하에서의 경제학 교과서의 이야기가 맞느냐 틀리느냐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무슨 엄청난 경기 부양책 한다고 재정 확대책을 하고 빚을 내 가지고 그다음에 금리는 다 제로 금리까지 0%까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막 돈도 찍어 가지고 풀어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교과서의 이야기에 이렇게 거의 없는 이야기나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이른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경기 부양 정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히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풀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죠. 그러니까 평상적인 경기 호불황 시기에 있어서는 금리를 내리면은 어떻습니까? 가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약간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상황이니까 은행 예금 이자가 5%에서 금리를 4%로 내렸다 하면은 그래도 한 몇 달 후에는 경기가 다시 좋아지겠지.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한다든지, 이 정도면은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내가 이자 몇 푼 더 받는다고 하겠냐 하고 은행에 저금해둔 돈을 찾아가지고 써버린다 이거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소비를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러면 이자 부담이 적은 만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전통 경제학의 이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평상시에 좋아졌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나빠지는 상태로 가면은
그걸 가만 놔두면은 진폭이 커진다 이거예요. 가만 놔두면. 근데 진폭이 커지는데 이게 경기가 좀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 무렵에 이제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불황으로 쭉 빠지는 걸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진폭을 이렇게 굉장히 진폭이 크게 갈 것을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경기 변동을 조절한다. 이게 이제 이른바 경제 정책의 어떤 정책적 수단의 정당성이죠. 근거죠. 만약에 경기 변동이 이렇게 일어날 건데 정부가 정책을 경기 대책을 해도 경기 변동 폭이 변함없이 그대로 하면은 정책이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평상시에는 금리를 조금 내리면은 거기에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내리면은 소비를 조금 더 늘리고 또 돈을 빌리면은 빌리는 이자가 싸니까 돈을 더 빌려가지고 소비를 한다 이거죠. 카드를 더 긁는다 이거예요. 반면에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반대로 경기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뜨거워지면 금리를 올린다 이거예요. 금리를 올리면은 빚내서 이제 뭐 카드 긁어가지고 소비하던 사람이 너 다음 달 월급 받아서 갚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쓰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음 달 월급 갚아서 갚느니 차라리 이건 이자가 너무 비싸 이건 내가 조금 참고 카드 긁는 거 참고 나중에 조금 이자 금리가 싸졌을 때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구재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하나 차를 하나 사려고 한다면은 민감하잖아요. 그건 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른바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대로 반응을 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그런 위기적인 상황, 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거품이 꺼진 후에 그런 위기적인 상황,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는 위기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평상시하고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위기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행동을 할까요? 뭘 기준으로 행동을 할까요? 자기 개인 경우도 좋고 한번 굉장히 지금 이제 예? 안전자산, 안전하게 한다. 뭔가 안전한 걸 선택을 하려고 한다. 또 뭘 기준으로 하나요? 위험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죠. 안전자산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뒤집어 놓고 말하면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건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을,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위험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위험, 위기, 이걸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해서,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내가 이제 카드를 긁어도 괜찮겠다라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아직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다라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카드를 빚내가지고 긁어서 소비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금리, 이제 이자 부담이 싸졌으니까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위기인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갈수록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은행에다가 위기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두려고 한다 이거죠. 아니면은 어디다가 안전한 곳에다 돈을 묻어두려고 한다 이거죠. 위기에 대해서 안 써요. 오히려 안 쓰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하는 기준은 이 위기 상황이 끝났냐 끝나지 않았느냐.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국민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미국 정부나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금리를 0%로 내리고 미국 연방정부가 엄청난 그 경기 부양책을 빚을 내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힘이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경제 그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교과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뭘 의미를 하죠? 아직도 대다수 미국 국민들이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제 그 경제 시평의 그 한 달 전에 나온 경제 시평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1985년부터 이제 2012년 11년까지의 그 일본의 금리 정책하고 가계하고 금융기관의 행태를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금리 정책을 했냐면은 1985년에는 일본의 그 기준금리인 콜금리가 한 6.5%였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죠. 1985년이면 어떤 해냐면은 이른바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달러당 250엔이 150엔으로 급격하게 이제 강세를 보이던 절상되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불황이 와요. 일본 경제가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이 좀 둔화되고 하니까 엔고 불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엔고 불경기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은 경기 부양하려고 하겠죠. 경기 부양 수단으로 뭘 하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쭉 내려요. 그러니까 6.5%에 된 것을 3.5%까지 쭉 내려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탁 내리고 하니까 그 효과가 나와서 다시 일본 경제가 87년부터 다시 막 쌩쌩쌩 돌아가요. 이른바 이제 투기 거품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데 호경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경기가 갑자기 또 급반전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은행이 급반전을 하니까 금리를 살짝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90년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투기가 절정에 달하니까 그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뭐 7.5%까지 축 올리죠. 올리고 이제 물론 금리를 올려서가 올려서 이렇게 거품이 꺼진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일본의 부동산 투기 거품이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꺼졌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일본은행의 그 기준금리 정책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거품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그 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거의 뭐 0.5%까지 90년대 중반에 쭉 내려버리죠. 이게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하죠. 거의 제로금리 정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이렇게 0%대까지 쭉 10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그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일본 가계하고 금융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 전반까지는 이른바 일종의 전통적인 이른바 평상시의 경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것을 일본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 거품 붕괴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1995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상시의 경기 사이클과 그 1995년 이후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일본 경제를 나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그 가계하고 금융기관이 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95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일본 가계의 예금들이 계속 늘어났죠. 일본 중앙은행의 이렇게 금리 정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다소간의 반응을 보였지만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보면은 저축예금이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제로금리 정책이 시행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뭐가 늘어납니까? 저축은행은 확 줄고 보통예금이 늘어나죠. 왜 그럴까요? 이건 금리가 0%니까 굳이 저축은행 1년 만기 저축은행은 1년 동안 이게 마음대로 빼다 쓸 수 없잖아요. 0% 저축예금 0%나 보통예금 0%나 그게 그건데, 근데 보통예금은 환금성이 높죠. 언제든지 자기가 빼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했던 것을 보통예금으로 막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행태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전체 총량면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계 소득하고 저축률을 보면 90년까지만 해도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죠. 한 뭐 5%, 6%, 7% 이렇게 하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계 소득이 거의 멈춰버렸죠. 멈춰버리면서 가계 저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쭉쭉 줄어들죠. 근데 가계 저축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전반부에는 90년대 전반부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이자가 싸지니까 저축을 안 해버려요. 가계가 상대적으로 자기가 본 것에서 이렇게 이자가 너무 싸니까 저축을 해야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2000년대 돌아서는 다시 저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때는 제로금리 정책을 하는데, 제로금리 정책을 하는데도 저축률이 다시 높아져.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를 더욱더 강하게 느낀다 이거예요. 강하게 느껴서 어떤 행태를 하죠? 미래의 위기에 더욱더 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금리를 0%로 했다라고 해서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를 하려고 한다. 반면에 금융기관 대출 같은 경우를 보면 기업 대출이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확 줄죠. 그러니까 기업 대출이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이제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 거품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가계는 그렇게 투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기업들이 이제 부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부실을 정리를 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걸렸죠. 10년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기업들은 어땠냐면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때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위기입니까? 자기 부실 정리하는 게 더 급하죠. 급하니까 금리를 내렸다라고 그래서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아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은행 역시 기업들한테 대출을 안 해준다 이거. 왜냐면은 돈 빌려주면 저는 망할지도 모르는데 안 빌려준다 이거예요. 부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부실 정리 기간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부실 구조조정 기간이에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로금리인데 기업 대출이 멈춰버려요. 제로금리인데도.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 이론에 하면은 기업 대출이 늘어나야 되죠. 늘어나는데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역시 기업들이 경제가 아직 여전히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하고 가계예금 간에 이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항상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가계가 예금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늘리고 줄였느냐를 그것만 뚝 떼어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체력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달리기는 뭐 걸어가면은 한 10분 걸리는 거를 달리기를 해서 가면은 한 5분 정도 걸리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달리기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 뭐 빨리 달리든 늦게 달리든 관계없이 그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개똥이하고 소똥이가 이제 상대적으로 누가 더 달리기 능력이 더 우수하냐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더 할 수 있죠. 물론 기본적인 부분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비교가 이렇게 뚜렷하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추세적으로 연동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난 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가계 예금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분석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가계 예금이 연동하는 그 추세적인 부분을 제거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이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는 금리를 축 내리고 80년대 후반에는 금리를 축 내리고 다시 거품 붕괴되기 직전에 금리를 쫙 올렸다가 이제 제로금리로 툭 갔죠. 이걸 보시면 80년대 이렇게 금리가 쫙 내려갔을 때 가계 예금은 어땠나요? 줄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과서 이론에 맞죠. 가계 행태가. 그 다음에 금리를 또 쫙 올리니까 어땠습니까? 가계가 예금을 늘렸죠. 그렇죠. 명확하죠. 명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금리로 쭉 떨어뜨리니까 초창기에는 어땠습니까? 다시 예금을 줄였죠. 근데 계속 이제 제로금리를 하는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금을 늘려버리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일본 가계가 위기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위기 경제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경제로 진입한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이론들이 거의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위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관계없이 무조건 돈만 생기면은 예금을 해버려요. 이자가 0%라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조금이라도 우선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것. 경제가 조금 풀어질 것 같다, 풀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외화 예금이 그래도 이자가 조금 있다는데, 이런 정도의 반응을 할 뿐이지,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위기 경제 상태에 진입해 있을 때는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이나 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는 밑빠진 독에 돈 붓기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무리하게 남발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어떤 역효과? 중앙정부는 빚만 생긴다는 거예요. 빚만 생기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어떤 효과가 생기죠? 신뢰를 잃어버려요.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한다 한들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버려요. 반응을 안 해버려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198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제 그 FRB의 그 FF 금리, 기준금리하고 가계 예금하고 예금기한 대출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은 일본에 비해서 지금 위기 모드로 들어간 건 짧죠, 상대적으로. 2008년부터니까. 근데 보이는 행태는 비슷한 게 있어요. 가계 예금을 보면 저축 예금이 이렇게 금리가 오른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2000년대 경기가 좋았을 때 기준금리가 높았거든요. 기준금리가 높았는데 저축 예금을 많이 늘렸어요, 가계들이. 그러니까 그 교과서 이론에 의하면은 잘 맞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은 가계 소득 증가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2008년 이후에 이제 저축예금 증가가 뚝 둔화되고 보통 미미하긴 하지만 보통예금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보통예금이. 이건 뭐하고 같죠? 아까 일본에? 금리가 0%니까 저축예금을 하나, 보통예금을 하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환금성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언제든지 내가 빼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금성을 우선시한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의 대출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우에는 누가 팍 꺼졌죠? 기업 대출이 꺼졌죠? 미국의 경우에는 어디가 꺼지나요? 예, 주택 모기지 대출이 꺼지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부동산 투기 주범 중에 주범 기업이 아니라 가계죠. 예, 그러니까 가계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계가 부실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끝나 있기 때문에 FRB가 어떤 정책을 취하든 간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가계가 우선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부실 정리하고 나서도 경제가 아직도 위기 모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가계가 인식하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추세적으로 연동하는 부분을 제거를 해보면 예컨대 FRB가 금리를 그 80년대, 그 85년 이후에 약간 내렸다가 다음에 이제 올렸다가 그 걸프 전쟁 때 다시 내렸다가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른바 IT 호황기 때 금리를 올렸다가 다음에 IT 버블 붕괴 때 내렸다가 다음에 투기 거품 때 2000년대 다시 올렸다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 변동을 염두에 두고서 추세적인 부분을 이렇게 제거한 그걸 뭐 하면은 금리 내릴 때 이렇게 가계금이 줄었죠. 금리 올릴 때 늘었죠. 내릴 때 또 줄었죠. 올릴 때 이때는 어땠습니까? 금리 팍 2005년, 6년, 7년 이때는 어땠습니까? 앞에서 예, 금리가 올라갔을 때인데 그 예금이 늘어난 경우죠. 요건 뭐냐면은 이른바 거품 효과. 예, 내가 너무 부자가 됐다. 소득이 거품 경기로 해서 가계 소득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가계 보시면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을 보면 소득이 계속 커졌어요. 커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1985년에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6%고 2005년에도 6%였어요. 그러면은 1985년에 6%하고 2005년에 6%가 같냐 이거예요. 절대 가계 소득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절대 금액면에서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가계 남은 소비를 자기가 많이 해도 소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저축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FRB가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은 가계 예금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미국 일반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평상시에 경기 순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 않고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아직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행태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을 아마 세계적으로 저 경제 10평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어디 여러분들 뭐 대학원 가서 이렇게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봐요. 얼마나 이게 수준 높은 시민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이제 경제 전체적인 차원 아니면 어떤 정책 당국 입장에서 기존의 평상시를 전제로 한 경제학 교과서의 기계적인 교과서의 이론들을 기계적으로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벼랑 끝으로 간다. 결과적으로.
벼랑 끝으로 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어떻게 했으면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각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숙제로 던져 드릴게요. 그리고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위기적인 상황을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수단을 찾아낸다라면 그건 100%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는데 다만 몇 가지는 확실하게 드러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이제 경제 시평이라든지 뭐 이슈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한 바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네, 일단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이제 발제 내용,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뭐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 전 화면에 보면은 미국 화면이죠. 네. 저축 예금은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밑에 아래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어떤 거요? 저축률이 내려가는데 요건 저축률은 그 해에 가계가 갖춰본 소득 중에서 이제 미국 같으면은 뭐 거의 한 2, 3%를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가계에 갖춰본 소득이 100이라고 하면 그 한 해에 올해 이제 작년에 100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중에 지금 저축률이 2%라는 건 98을 어쨌든 간에 소비를 했든 뭘 썼든 다 쓰고 2%만을 저축했다라는 거죠. 위에 거하고 위에 그래프하고는 상관관계가 그렇죠. 관계없죠. 네, 딱 별개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저축률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저축률이 올라간다고 그래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 뭐 물가가 올라간다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세계 경제가 계속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예. 휘청거리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각 나라 정부들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 부양책을 했고, 근데 그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빚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빚이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뭐 금융기관이 됐든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부실화된 기업들을 이제 다 뭐 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빚이 이제 다 그걸 떠나가지고 빚이 많아지고, 정부가 빚이 많아져서 이제 정부마저도 이제 휘청거리니까 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를 0%까지 내리고, 금리를 0% 내렸는데도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뭘 했죠? 예, 돈을 찍어내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금리를 내렸는데 가게나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가게는 계속 더 그 이자 소득이 줄어든 분만큼 그걸 보상을 하려고 메꾸려고 하죠. 더 저축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는데 위기가 발생하니까 소득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률은 오히려 배로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거예요. 위기에 대해서. 네?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막 뿌려주는 거죠. 근데 돈을 뿌려주는데 그 돈을 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뿌려주면은 그대로 그냥 퇴장을 해버려요.
뭐 예금으로 이렇게 계속 예금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소비로 안 가고 또는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퇴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상태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야 되는? 실업은 넘쳐나고 소비는 줄고 기업은 이렇게 위축되고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어야 되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물가가 마이너스 2%, 3%, 5%만 이렇게 떨어져야 실제로 그리스나 이런 데는 떨어졌잖아요. 중앙은행이고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 해버리니까 중앙은행마저도 그러니까 물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원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실제로 또 그런 상황이 2009년에는 벌어졌죠. 근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막 돈을 찍어내니까 그 돈을 찍어낸 걸로 인해서 원래는 물가가 마이너스 2%, 3%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화폐 증발을 통해서 화폐적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물가가 여전히 그 실업은 많고 그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물가는 다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2010년에 미국 FRB가 2차 양적 확대 정책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죠? 유가가 그때 얼마를 뛰어버렸죠?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100달러 선으로 훅 뛰어버렸죠.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화폐적 인플레죠. 유가가 뛰니까 모든 물가가 같이 뛰어버린 거죠. 원자재 가격도 다 뛰어버리고 농산품 가격도 다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폐적 인플레.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실제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다 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2%야 되는데 지금 FRB가 달러를 막 찍어내는 바람에 이 4%만큼의 화폐적 인플레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다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한국은행이 150조 원을 이렇게 돈을 찍어냈으니까. 근데 한국은행은 뭐 때문에 찍어냈다고 그랬죠? 달러 외환 보이고 늘린다고 달러 살린다고.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고 있죠? 일반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 화폐적 인플레, 물가 폭등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은행이 0.25%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제 그 발제 부분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 돈이 돌아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이른바 금융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든 정치권이든 또는 여러 기관 전문기관들이든 가계부채를 언제부터 걱정을 했습니까? 예? 석 달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을 다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구조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해왔는데, 온갖 엉터리 짓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안수정 등의 상황까지 이렇게 몰아 넣어놓고 와서 이제 와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야,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돼 하고 난리 법석을 친다 이거예요. 뭐 대선 후보네, 무슨 여야 정치권이네, 정부 관료들이네, 뭐네 하는 사람들이고 언론이고 뭐 한국은행이고 난리 법석을 친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저기 공방에서 했었죠. 가장 현명한 건 뭐라고 그랬죠? 사전에 예방하는 거라고 그랬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효과적인 정책 처방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최악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화타가 그랬다고 그래요. 화타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건 그 화타 이야기, 좀 큰형님은 환자 얼굴만 보고도 앞으로 무슨 병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봤다 그러고, 뭐 근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많죠. 그런 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원래 경영학 그 경우에도 항상 먼저, 또 의학도 그래요. 모든 그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의학은 예방의학이에요. 예방이에요. 예방이고, 첫째 이제 병이 걸리면 가장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고, 최악의 경우는 더 병을 악화시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어제, 그제, 이번 주 들어와서 그 외신 기사를 보면, 미국이 최근에 고용 증가,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한 16만 명으로 좀 많이 늘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를 이렇게 거론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연구소 시평 보고서에서 이미 두세 번을 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미국 GDP 통계 나왔을 때 하고 실업률 발표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시차를 두고 같은 뉘앙스의 외신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 저희 지금 시평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봐요.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죠. 얼마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시평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홈페이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평 회원인데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이제 프린트가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평을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의 펀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 펀드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미국 금융기관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년째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시평을 보고 시평을 요약을 해서 자기 미국 상사한테 준대요. 너무 좋아한대요. 너 이런 자료를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내냐고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도 이렇게 영향을 받죠. 미국 정부든 FRB든 어떤 정책들을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저희도 좀 참고가 되는 이야기들도 있고, 하지만 또 역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시평을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구독을 합니다. 근데 한계를 봐가지고 돌리기를 하죠.
지금 강연을 막 해달라고 와요. 근데 이 사람들 묘하게 정권 말기만 되면 똑같은 행태를 해요. 아니, 정권 시작할 때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시평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 그 회원 명단을 보면 없는데 너무나 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어르신 말씀하신 거, 뜻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맘 같아서는 정말로, 이게,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제 시평 자료들을 접해서, 올바른 정보를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면 좋죠. 좋은데, 지금 한국의 현실이 지금 정치권 하나만 봐도 완전히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막 그 공약이다 뭐다 이런 걸로 지금 일반 국민들의 삶은 지금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무슨 공약이라고 내놓은 거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왜 내 삶을 누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라. 누구 믿지 말아라.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또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방도 만들어 놓고 있다. 공방에 오셔서 같이 힘을 모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원하는 삶, 원하는 그런 나라, 원하는 그런 어떤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라.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네, 그러면 오늘 그 물레공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